케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부 모임인 거죠. 네, 공부 열심히 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진행은 여러 차례 소개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공부하게 될 케이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큰 대주제 하에서, 각각 전문가 선생님들끼리 오늘 모여주신 선생님들이, 주요 이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질문과 피드백 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유인물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사례 개요에 대해서 임수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수미 선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공무원으로 많이 만나 뵙고 전화통화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끝나고 좀 유익한 시간 돼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례 발표를 맡았고요. 사례 발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례에 대해서 서면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사례에 관련해서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는 5인 가구이고요. 먼저 대상자는 만 42세 여성으로 오빈나 씨이며 오빈나 씨는 지적장애 상급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은 양호한 편이고요. 가족사항으로는 김 남편이 있으시고, 근데 이제 김 남편 씨는 인근 섬에서 근로활동 중이기 때문에 집에 방문하는 것은 2개월에 3개월 정도 한번 가정에 방문하신다고 하셨고요. 지적장애 경계선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 상환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 것에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 첫째는 만 14세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둘째 동생 돌봄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김 둘째는 만 12세로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고 또한 ADHD 증상으로 약물 치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셋째는 갓 태어난 신생아이고 대상자인 오빈나 씨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좀 이해를 돕기에 가계도를 준비하였고요. 가계도를 보시면 이제 대상자인 오빈나 씨는 김 첫째와 김 둘째는 좀 방임 형태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고 갓 태어난 김 셋째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셋째가 출생함에 따라 5인 가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제 대상자에게 신생아 양육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생계급여 약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신생아로 인해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김 남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나 발생하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이웃 주민에게 채무 상환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소득의 절반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제가 있는 김 둘째는 본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ADHD 증상 중에서도 폭력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대상자가 양육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시설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폭력성 문제로 또 일주일 만에 퇴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사항 2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사항은 자녀 양육 부담 문제입니다. 이제 대상자는 지적장애 상급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제 길거리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모습이 이웃 주민들에게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빨래를 태우는 이제 기이한 행동을 조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김 남편의 경우에는 2, 3개월에 한 번씩만 가정에 방문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 양육자인 지적상급 대상자가 자녀에 대해서 적절한 돌봄과 양육 환경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근 신생아의 출산으로 모든 관심이 김 셋째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전에도 그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방임이 우려되었는데 조금 더 방임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상황 2번째입니다. 김 둘째는 지적장애 2급으로 ADHD 진단을 받았고 폭력적 성향이 굉장히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선 김둘째는 대상자의 지갑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인근 지역까지 걸어가 돈을 다 사용하는 등 새벽에도 집을 나와서 동네 개들의 목을 풀어서 훔쳐서 데리고 다니고 버리는 등의 행동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김둘째가 개나 움직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부러 죽이려고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이제 너무 공격적 행동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원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가 대상자가 양육 부담을 느낌에 따라 시설 입소를 하였는데 중증 장애인이 입소되어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지적장애인 1급 언니를 때렸습니다. 3일 만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함에 따라서 입소 일주일 만에 강제 퇴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그 ADHD 진단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복약 관리가 꾸준히 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었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머니인 대상자를 위해서 요리학원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연계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장애인 가는 CCTV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되었고, 또한 이제 어머니와 그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위해서 협의체 밑반찬 지원을 하고 있고, 추석 명절에 지원이 가능한 공동모금의 후원을 의뢰한 상태이고 식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약 복용을 위해서 복약관리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부 확인이나 정서 지원도 지원되고 있고요. 최근에 태어난 신생아인 김셋째를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육아에 필요한 기저귀와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 발표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각 분야별로 사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게 이제 공공사례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갈 필요가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 이슈를 중심으로 전준희 센터장님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이슈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봐야 할 이슈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다중위기 가족 이해하기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사실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이미 만성화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드러나는 그 폭탄을 제거하고 그 급한 불을 끄느라고 굉장히 바쁜 실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성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인 관점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서 이제 흔히 다루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도 같이 뽑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와 서비스가 정말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분자 분모가 맞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공공 영역에서 특히 이제 사례 관리에서는 사례 관리자가 담임 선생님이 돼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미흡한가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렇게 만성적이고 온 가족 구성원들이 지적장애가 의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이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족인 경우에 소위 말하는 공식적인 전달 체계로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돌봄을 위한 공동체성이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5가지 중심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다중위기 가족 이해하기라고 이제 한 부분은요, 이런 사례들 제가 뭐 지자체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갔을 때
꼭기호 사례거든요. 꼭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통 다중위기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다중위기 가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이미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 한 가구의 삶이 온전히 우리 집 삶이 우리 집 살림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집의 삶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식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다중위기 가족들은 그야말로 밥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 지역사회에 다 드러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우리 가족 구성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그 의사결정을 이미 온전히 우리가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말하는 가족의 바운더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허물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가 허물어져 있어서 이런 공적인 도움의 기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들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 체계나 바운더리가 허물어져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위기 가족은 많은 기관이 개입을 해서 사실상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그분들을 잘 돕기 위한 거이기는 하지만 그런 관계 안에서 가족 체계를 경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녀들 입장에서 이미 부모가 내 삶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전문기관이 개입됨에 의해서 재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부모의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부모의 권위나 이런 부분들을 살려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다중위기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다중위기 가족을 중에서 특히 지적 능력 등 그 가족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삶의 주체성이나 주도성을 가능한 한 잃지 않도록 하는 관점을 채택하고 사례관리자가 그 가족 구성원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뭐 기법을 얘기하기보다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거가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 볼 거리로 한 그 꼭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만성적인 문제에서 예방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라는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사례 관리를 하는 경우에 이미 응급 상황 또는 뭔가 우리가 그 대응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뢰되고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면한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사례관리 사업 차원에서 본다면 대개의 경우 이런 그 대응적인 방식들이 성공한 경우들도 있지만 이미 골마 터지거나 이미 기존의 어떤 공식적인 자원이나 전달 체계만으로는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 이런 유사한 이런 패턴의 사례가 처음 등장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 지역사회에서 이 사례를 효과적으로 돕는 것의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 사례는 놓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문제나 이런 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부단히 애써서 그런 부분을 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런 패턴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이나 가구가 우리 지역 사회에 다음번에 또 오신다면, 혹은 이런 패턴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가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면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만성적인 문제에서 예방적 관점을 견지한다라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가구는 우리가 한 집은 데일밴드를 붙여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비공식적인 자원이 됐든 뭐가 됐든 대부분의 경우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로든 내 온몸을 던져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속되는 문제거나 아니면 이런 패턴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 한 100가구쯤 있다면 어찌할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한 가구에 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전달 체계 개선 이슈라든가 자원 투입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원의 투입이라든가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든가 뭔가 서비스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가지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아시다시피 맞춤형 복지팀하고 그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팀이 서로 다른 팀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서 이슈를 좀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팀에서는 맞춤형 복지팀이나 그 사례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구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런 이슈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처럼 부모, 자녀의 지적장애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구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달 체계 이슈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 지역사회에 왜 이런 시스템이 없는가와 관련된 그 이슈들을 좀 도출해내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도 없지만 그 있는 자원도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시설 입소를 했는데 그 폭력 사건 때문에 3일 만에 퇴소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아이인가요? 그 둘째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시설 입소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퇴소 결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보류를 해본다든가 조금 다른 대안적인 접근들 좀 그 입소와 관련돼서 조금 그 브레이크를 좀 나눠받는 방식으로 그 접근하기 위한 지역사회에서 좀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이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적장애 아동을 입소시킬 때는 이런 방식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 이렇게 퇴소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도출해 나가시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집은 혜택을 못 보더라도 다른 가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목적, 목표, 서비스의 균형을 유지하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 교육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한 부분이기는 한데 균형을 잘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서비스가 먼저 만들어지나요? 목적과 목표가 먼저 만들어지나요? 네. 목적과 목표가 먼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서비스가 계획이 돼야 되겠죠. 시간 순차성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 목적과 목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는 당연히 현실적인 기대에 기반해서 수립될 필요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사례관리
개입 기간을 3개월로 잡을지 6개월로 잡을지 1년으로 잡을지를 먼저 대략적으로 선정을 하시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라는 우리의 파트너하고 발목을 묶고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서의 목적과 목표를 수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으로서 또는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고안낼 수 있는 베스트로서의 서비스가 계획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플로어에서 몇몇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목적과 목표와 서비스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 문제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목적과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평생 사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수준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 클라이언트나 이 가족의 역량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결과를 이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목표로 삼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성에 기반해서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케이스와 관련돼서도 목표와 서비스의 적절성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제한한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서비스의 조정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전준희 센터장님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탄력성 강화하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관심이 사실은 조금은 부적절하지만 활용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조금 안 드러났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 동네 이장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슈퍼마켓에 있는 분들이 이 두 번째 자녀가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너 어디 가니? 먼데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이 행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표현 방식이 이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어서 오히려 조금 덧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은 거칠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 모니터링 기능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적절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같이 산다 하더라도 이런 이슈들을 다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거칠지만 지역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단편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그 집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의 총합이 그 집의 역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 정보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관통하는 어떤 주제라든가 어떤 스토리들을 엮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례를 그리고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니고 드러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가족이 구성되어 오고 여지껏 살아오신 과정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도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부분은 너무 그분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공사례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을 재점검해서 같은 문제, 이런 가구가 또 있다면 우리가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어떤 전달체계나 뭐 자원 투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준희 센터장님께서 정신보건 이슈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맡고 있고요. 우선 이제 앞에 우리 이기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 분석 말씀들에 제가 제일 많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지역사회의 우리 지역사회 대응력에 대한 차원에서 사례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저도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는 그 초점들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만나는 사례들이 사실상 지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정말 또한 아주 많은 이제 문제들을 지역에서 또 발생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또 특히나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지역사회는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희망복지 지원단과 드림스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 발굴도 되었고 그나마 또 가족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전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제 많은 앞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지역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례 관리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적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문제들로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정을 보면은 되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실 지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평가가 안 됐지만 아버지도 지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야기는 안 하지만 첫째 딸도 경계성의 지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지금 아기인 셋째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는 또 그리고 이 가정은 전체적으로 방임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가족이어서 방임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은 넷째가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례관리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되게 윤리적인 고민이잖아요.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은 더 힘든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현재보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고요. 오늘 이제 브리핑 해주신 내용들로 볼 때는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갖다 막 쏟아 부었어요. 막 CCTV도 설치하고 드림스타트에서 어떤 물적인 자원도 막 투입을 하고 했는데 사례 관리 차원에서 인적 투입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에 개입할 때는 보통 의뢰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관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아동을 둘러싼 가족 체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동만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기관의 여러 명의 사례 관리자가 동시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개입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족의 자기결정권들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고 하는 측면들은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이기현 교수님의 지적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적어도 이제 당장의 통합사례회의를 열어야 되고요. 그죠? 열어야 되고 이 통합사례회의는 계속 분기나 아니면 월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우선 사례를 기관별로 배정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일관성을 갖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통합사례회의가 지금 보통 희망복지 지원단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사례회의만큼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많은 분들 모아놓고 하는 교육보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어떤 사례를 고민하고 했던 경험들이 그 기관도 성장시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례들을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서로 논의하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오늘 이제 그 둘째 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둘째 딸은 ADHD가 지금 있다라고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동은 지금 만으로 12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이미 이제 뭐 신체적으로 사춘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행동 문제가 심합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의 ADHD는 이렇게 행동 문제가 심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행동 문제도 더 커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ADHD 여자아이들은 막 돌아다니기보다는 멍한 상태로 이제 앉아서 이제 많은 주의력 결핍들을 호소하죠. 근데 이 아이는 약한 동물에 대한 폭력들이 행사가 되고 있고요. 그 돈을 훔치는 행동.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행동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그 행동장애가 진단이 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지적 경계성 지능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교도소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경계성 지능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이는 이대로 두면은 그런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한편 이 집의 첫째 자녀는 아무튼 문제 행동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둘째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성향의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째 아이가 지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정상적인 지능에 있는 아이라면 굉장한 우울감에 빠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둘째 아이도 역시 우울감이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통 성인들의 우울증은 수면장애라든지 혹은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뭐 자살 생각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성인들처럼 우울한 감정을 주호소로 표현하지 않죠. 주로 짜증이나 분노, 행동 문제를 보이거나 신체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둘째 아이의 ADHD 진단을 갖고 있지만 행동 문제 등은 결국 가정 내의 동생의 출현 또 그리고 이제 부모의 어떤 애정의 박탈, 전학의 반복, 계속 버림받는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 이상의 어려움들을 반증하고 있는 행동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지역사회 자원 동원과 희망복지 지원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사례의 담당자분은 지금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인사부서에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어려움에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희망복지 지원단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례 관리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심은 혼자서 사례를 다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경 교수님 말씀처럼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지역에서 어떤 기관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기능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오히려 사례 개입에 더 많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뭐 그 장애아동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원들을 연결을 해야 되고 첫째 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만약 지역에 없다면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 딸의 ADHD와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 발달장애 아동 지원센터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클라이언트 가족 자체가 지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육 지도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사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사례 관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기당 적어도 1회기에 사례 점검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이때
좀 더 관점을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외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사례를 지지받고 또 이 사례 계획이나 목표들에 대해서 점검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례 관리가 되어야 된다.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가족은 불안정한 형태로 살아가는 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되는 어떤 사례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사례가 잘못되더라도 이 실패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례 관리자가 관점을 갖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버지에 대한 게 조금 저희가 이제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혹시 피학대 사례가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들죠. 그러니까 이제 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 채무를 갚고 있대요.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좀 더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개인 채무에서 돌아오기만 해도 가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뭐 이런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김 남편에 대한 어떤 어세스먼트 그리고 첫째 딸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좀 더 풍부화해야 된다. 그래서 사례는 역시 많이 알수록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발달장애인 전문가 사례 분석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문희원 센터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센터장 문혜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하면 이제는 다 아시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모두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여러 장애가 15개 장애가 있죠. 등록장애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죠. 이분들은 지능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성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너무나 이제 그 어떤 복지적 관점이라든지 사례관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고, 저는 이제 요 안에 있는 사례를 조금 더, 물론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각각이 그 지닌 문제가 무엇이고,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대상자가 이제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만, 그 가족들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지적장애인이고 남편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계속 이제 두 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미리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저희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잠시 뒤에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지원은 됐지만 사실 그거를 하나로 엮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행정 업무와 많은 사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의 지원을 보면 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만 저는 이 어머니를 참 대단하게 봐요.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지적장애인 어머니들을 많이 봐요. 이분들이 지능지수가 낮고 사회성이 부족하지만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바우처로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아이들 가르칠 때 지적장애 어머니가 있는 분들을 한 5명을 가르쳤는데, 치료 시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는데 지적장애 어머니들은 오셔서 이거 치료 오늘 못한 거 언제 보강해 주나요? 우리 아이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이 가정을 그래도 지키려고 포기하지 않고, 사실 집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가 강점이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조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그 지적장애인이시지만 가정을 이끌고 있고 자녀들과 실제로 생활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뒤에 앞에 보면은 뭐 물품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제 물품은 동주민센터나 이쪽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이 대상자분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엄마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살림을 할 때라든지 여성으로서 자신 몸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화장하고 예쁘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매우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수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공동체성. 저는 그 외국에서 그 서적을 보면 한 사람의 장애인을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성을 알고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 첫째 딸의 지원은 다 생각하셨지만 지적장애인 어머님과 동생 2명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지적장애 어머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그리고 지적장애 동생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일 등으로 인해서 현재 14세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나이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이 친구들은 이제 반항을 하거나 가출 등 청소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이 아이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민간기관의 도움이나 공적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이분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께 어떤 이 가족에 대해서 알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자조집단이든지 이런 걸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는 둘째 딸인데요. 이 둘째 딸은 이제 지적장애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하잖아요. 순수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급, 2급, 3급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문제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때 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지적장애와 함께 폭력성 등의 ADHD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돌발 행동이 많아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상담 지도를 해서 되지 않고 교육적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이 함께 병행돼서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건 이제 제가 지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행동을 하잖아요. 이 문제 행동을 그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 요즘은 이 아이가 막 떠들어요. 너 조용히 해! 이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문제 행동을 소고시키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니라 이 친구가 바람직한 대체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기 때문에 누구나 행복한 거. 긍정적인 행동 지원의 행동 수정 방법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 곳이 여러 곳이지만 실제로 교육청을 찾아가시면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하는 지적장애나 또는 자폐성 장애 친구들을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을 장학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의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지금 ADHD가 있잖아요. ADHD는 정서장애예요. 이런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이 있어요. 위스쿨이라고 해서 있고 그래서 치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단순히 그런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육청과 의뢰를 해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꾸준히 받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문제 행동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거고 엄마는 어때요? 이 엄마가 지금 대상자잖아요. 엄마는 이 둘째 아이한테 신경을 쓰는 모든 거를 이제 첫째나 또 아기한테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사실은 많은 그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또 따로 제가 이제 교육을 좀 하러 다니기도 해요. 지방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광주에도 갔다 왔는데 목포랑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좀 아시고 교육청과 네트워크를 하셔서 왜 우리가 사는 데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 없나요 하시면 장학사님들이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모집을 하거든요. 학교 단위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 하남시에 지금 한 학생을 이 학생과 비슷해요. 문제 행동을 하는 이제 자폐성 장애인데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달장애 지원센터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전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발달장애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이 법에 의하면 전국에 광역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두어라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이런 해라. 이것도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살 된 발달장애인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개인별 지원 계획을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30세가 되면 뭐예요? 독립생활 해야 되죠.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직업도 얻어야 되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재단을 한 이후에 서비스 연계를 해드려요.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시작이 미미해서 작년 2017년 이제 1월부터 저희 센터는 시작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본연의 역할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개인별 지원 계획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부터 시작이 돼요. 동주민센터에 우리 아이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받고 싶습니다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구로 가요. 그럼 구에서 저희 쪽으로 와요. 공공전달 서비스 체계예요. 지금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만 이런 공공전달 서비스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앞으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모든 장애 영역은 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공공전달 서비스 체계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가시면 17개의 시 지자체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 대한 그 사례 관리를 하실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제 어떤 토론에 오늘 이제 스터디의 주 포커스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어머님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첫째 딸이나 둘째 딸의 지원이 되게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행동을 약물 치료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특수교육 차원에서도 교육청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 마지막 한 꼭지는 뭐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잊지 마시고 꼭 전화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하고 같이 사례 관리를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대개 이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세련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록 쓰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목표를 이렇게 좀 잡지 못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 되게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개인의 기능이나 특히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의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농어촌 지역 자원도 없는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나 그래도 활용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되게 공감이 갔었던 그런 질문인데 이 케이스에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누구 관점에서 기술된 것인가, 그분들의 욕구나 그분들 입장에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거를 듣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원하고 자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목소리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잘 만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님들의 그 가부장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별나셔서 사례관리자랑 좀 눈맞춤이나 대화하기나 이런 거 조금 안 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세스해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를 그 어머님의 그 돌봄, 양육 부담 중심으로만 이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정사가 그렇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그거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떤 부분들로 이것들을 분담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성에 대한 형제자매 관계나 부녀 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평가해 봤니?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날카로우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피드백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채무 문제는 우리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공통적인 이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빚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거를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세스를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강점 사정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케이스를 분석해가고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조망해야 되는가 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1차 학습이 거의 80%는 끝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